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뉴스마다 나오는 환율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특히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집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더욱 걱정이 크실 겁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경제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경제 위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문가들조차 놓치기 쉬운, 하지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예전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체감하시죠? 사실 이게 다 환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돈이 더 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용유, 밀가루, 고기, 심지어 약값까지 모든 게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우리나라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곡물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사옵니다. 환율이 한 달러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15% 이상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되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약품들이 문제입니다. 많은 의약품이 수입 원료로 만들어지거나 아예 완제품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제약회사들의 원가가 급등하고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약값을 내시던 분들이라면 환율이 오를 때마다 매달 1만 원에서 2만 원씩 더 내게 되는 거죠. 1년이면 20만 원이 넘는 추가 부담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덕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6세이신 김순덕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다니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 약값과 병원비를 합쳐 12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인데 이 정도 의료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월부터 약값이 조금씩 오르더니 여름 들어서는 한 달에 1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30% 넘게 오른 겁니다. 그분은 처음엔 그냥 물가가 오른 거라고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같은 병원 다니시는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이상하다 싶으셨답니다. 약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수입 원료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제야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환율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으셨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식료품비도 동시에 오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식용유 한 병이 1,000원씩 올랐고 자주 드시던 참치캔은 2,000원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그분은 한 달 생활비가 작년보다 10만 원 넘게 늘어난 걸 확인하셨습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고정비가 늘어나니 여유 자금이 확 줄었죠. 요즘은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이고 손주들 용돈도 예전만큼 못 주신다고 합니다. 환율이라는 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실제로는 매일의 삶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선 생활비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지 3개월 정도 꼼꼼히 적어보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품보다는 국산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격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약값이 부담되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서 제네릭 의약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효과는 같은데 가격은 30%에서 50%까지 저렴합니다. 또 대형마트의 PB 상품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부동산과 환율의 관계입니다. 집값은 국내 문제니까 환율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부동산에서 빠져나갑니다.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더 큰 문제는 금리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를 지키려면 금리를 높여서 돈을 국내에 묶어둬야 하기 때문이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합니다. 월 상환액이 50만 원이었다면 70만 원, 80만 원으로 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을 못 이기고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려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당연히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은 30대, 40대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신축 아파트들이 타격이 큽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명자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올해 71세이신 이명자님은 5년 전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십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둘 다 결혼해서 분가했죠. 그분은 남편분과 평생 모은 돈으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세로 12억 원 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동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습니다. 주변에서 지금 팔면 좋은 값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대요. 하지만 평생 살던 집이고 추억도 많고 무엇보다 이사 가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사셨습니다. 언젠가 아이들 중 한 명이 물려받으면 되겠다 싶으셨죠.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분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집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여름쯤엔 한 동에서만 대여섯 가구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씩 매물로 나와 있는 집들이 부쩍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며 혹시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분은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딸의 권유로 부동산에 문의해봤더니 충격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12억이었던 집이 지금은 10억 정도라는 겁니다. 1년 사이에 2억 원이 증발한 거죠. 믿기지 않아서 다른 중개소에도 물어봤지만 답은 비슷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금리도 높아지면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었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 이야기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답니다. 더 큰 고민은 지금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였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평생 모은 집을 헐값에 넘기기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팔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죠. 전세로 가자니 전세금도 만만찮고 월세로 가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분은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무설계사를 만나 전체 자산 상황을 점검했더니 의외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팔 필요는 없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현금 자산을 좀 더 확보해 두는 게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금 일부를 안전한 채권으로 옮기고 비상금을 좀 더 늘렸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은 환율, 금리, 경제 상황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내 집이 있으시다면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두세요. 당장 팔 계획이 없어도 현재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면 조금씩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로 꼭 아셔야 할 게 은퇴 자산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십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예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예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들을 지금은 1,100만 원이나 1,200만 원 내야 합니다. 은행 이자는 연 3% 정도인데 물가는 5%씩 오른다면 실제로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숫자로는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구매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위험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는 원금 보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자산을 좀 더 똑똑하게 나눠서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금, 채권, 배당주 같은 안정적인 상품들로 적절히 분산하는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철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신 박철수님은 3년 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1억 5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연금도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와서 부부가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죠. 그분은 1억 5천만 원 전액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식도 좀 해보고 펀드도 알아보라고 했지만 평생 직장 생활만 하신 분이라 투자는 무섭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나 받으면 되겠다 싶으셨죠. 연 3% 이자면 1년에 450만 원, 한 달로 치면 37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연금 150만 원의 이자, 소득 37만 원이면 부부가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 용돈도 주고 저축도 조금씩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작년보다 10만 원 넘게 더 나갔습니다. 병원비와 약값도 올랐고 전기세와 가스비도 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오른 게 모이니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지출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더 빨라지면서 한 달 지출이 작년보다 25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의 이자 37만 원 합쳐서 187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지출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저축할 여유는 사라졌고 여행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PB 상담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상품을 팔려는 거겠거니 싶어서 거절하려다가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PB 직원이 그분의 전체 자산 상황을 보더니 예금에만 다 몰려있는 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예금 이자로는 실질,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5천만 원은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예금으로 두고 5천만 원은 국채나 회사채 같은 안전한 채권으로 나머지 5천만 원은 배당을 주는 안정적인 우량주로 나누는 겁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주식이랑 채권은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PB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원금이 보장되고 회사채도 신용등급 높은 대기업 것을 고르면 거의 안전하다고요. 배당주도 삼성전자나 SK 같은 큰 회사 주식을 사서 그냥 보유만 하면 1년에 서너 번 배당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씩 나눠서 투자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금 5천만 원에서 이자 150만 원, 채권에서 200만 원, 배당주에서 150만 원, 총 500만 원의 수익이 생긴 겁니다. 전부 예금에만 넣어뒀으면 450만 원밖에 못 받았을 텐데 50만 원을 더 받은 셈입니다. 더 좋았던 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였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 뉴스를 봐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눠뒀으니 한쪽이 안 좋아도 다른 쪽이 받쳐준다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올해 은행 금리가 조금 떨어졌는데도 채권과 배당주에서 나오는 수익 덕분에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나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분이 깨달은 건 분산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걸 한 곳에 몰아두면 그게 안 좋아질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 나눠두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물론 복잡한 금융 상품에 손대라는 게 아닙니다. 예금, 채권, 배당주 정도만 적절히 섞어도 충분합니다.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건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큰 수익을 노리다가 원금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에는 지키는 게 버는 것보다 중요하니까요. 안전하면서도 물가 상승률은 따라갈 수 있는 정도 그 선을 지키는 게 현명합니다. 네 번째로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게 내 자산의 현재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 년 전에 만들어둔 통장, 가입해둔 보험, 사둔 집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점검을 안 하시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급격히 환경이 바뀌는 시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가입한 변액보험이 있다면 지금 그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당시에는 좋은 상품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수수료만 빠져나가는 손해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외화 예금을 갖고 계시다면 환율 변동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미숙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올해 73세이신 정미숙님은 남편분이 10년 전에 돌아가신 뒤 혼자 사십니다. 자녀가 없어서 조카들이 가끔 들러주는 게 전부였죠.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 모아둔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을 합치면 4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돈 관리에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남편이 다 알아서 하던 일이었고 돌아가신 뒤에도 그냥 그대로 두셨죠. 가끔 은행에서 만기됐다고 연락 오면 그때 가서 다시 넣는 정도였습니다. 어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보험은 몇 개나 들어놨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카가 찾아와서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 자산 점검을 한번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미루셨는데 조카가 같이 가겠다고 해서 은행과 보험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남편이 10년 전에 가입해둔 변액보험이 3개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노후 대비용으로 좋다고 해서 가입했던 건데 확인해 보니 10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보다 현재 해지 환급금이 더 적었습니다.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니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1년에 300만 원씩 10년간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해지하면 2,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였어요. 또 외화 예금도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로 2만 달러를 예치해뒀는데 당시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2,200만 원을 넣은 거죠. 그런데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으니까 환전하면 2,800만 원이 넘습니다. 600만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10년 동안 그냥 방치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대구 외곽에 있는 빌라 한 채를 갖고 계셨는데 남편 생전에 1억 원 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1억 원 정도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지금은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년 사이에 4천만 원이 날아간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 정말 많은 문제가 보였습니다. 쓸모없는 보험료로 매년 수백만 원이 나가고 있었고 알고 보니 이득 볼 수 있는 외화 예금은 방치하고 있었고 집값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카의 도움으로 손해보는 보험들은 해지하고 외화 예금은 적절한 시점에 환전해서 안전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분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돈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전체 자산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해야 한다는 걸 배우셨습니다. 조카가 엑셀로 자산 관리표를 만들어줘서 이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적어보세요. 은행 통장, 예금, 적금, 보험,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모든 걸 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10년 전 가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가치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손해를 보고 있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것들입니다. 첫째, 생활비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한 달 지출을 항목별로 나눠서 적어보는 겁니다. 식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으로 분류하고 매일 쓴 돈을 기록합니다. 요즘은 가계부 앱도 많으니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지, 어떤 걸 줄일 수 있는지 명확해지죠. 둘째, 고정비를 줄이세요. 통신비, 보험료, 각종 구독료 같은 매달 나가는 돈들을 점검하세요. 안 쓰는 보험은 없는지, 통신 요금제는 적정한지,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구독은 정말 필요한지 따져보세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 모이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65세 이상이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할인, 교통비 지원 같은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데 모르고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부천에 사시는 최영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9세이신 최영희님은 남편과 함께 연금으로 생활하십니다. 부부 합쳐 2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요즘 물가 오르니까 빠듯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특히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이었죠.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재무 교육을 한다는 걸 보고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서 생활비 관리 방법과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배웠어요. 강사가 한 달 지출을 꼭 적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집에 와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책에 매일매일 쓴 돈을 적었어요. 한 달 뒤 정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택시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나 나갔어요. 병원 갈 때마다 버스 타기 불편해서 택시를 탔는데 이게 쌓이니 큰 돈이었습니다. 또 마트에서 충동 구매하는 게 많았어요. 필요 없는 건데 할인한다고 사고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고 사고 이런 게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바꿨습니다. 병원은 가능하면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조금 불편해도 왕복 1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10만 원 이상 절약되는 거죠. 마트는 장 보기 전에 꼭 목록을 적고 그것만 사기로 했습니다. 할인 행사에 현혹되지 않고 필요한 것만 담았어요. 그 다음엔 고정비를 점검했습니다. 핸드폰 요금제를 보니 데이터를 거의 안 쓰는데도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었어요. 저렴한 걸로 바꿨더니 부부 합쳐 한 달에 3만 원 아꼈습니다. 또 오래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중복된 게 있어서 하나 해지했더니 매달 5만 원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정부 지원 제도였습니다. 강의를 듣고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했더니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였어요. 기초연금은 이미 받고 계셨지만 건강보험료 감면은 몰랐습니다. 신청하니 한 달에 2만 원 정도 줄었어요. 전기요금도 독거노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아도 둘 다 65세 넘으면 할인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또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탈 수 있었어요.
이걸 몰라서 그동안 일반 카드로 계속 결제했던 겁니다. 교통비만 한 달에 5만 원 이상 아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챙기니 한 달에 30만 원 넘게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매달 초에 예산을 짜고 달 말에 정산을 합니다. 처음엔 번거롭고 귀찮았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세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고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대요. 무엇보다 저축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달마다 빠듯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20만 원씩 비상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지출을 관리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기고 자산을 점검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기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율 상승은 우리 일상의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료품, 약가, 생활비가 오르는 건 다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도 환율과 금리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내 집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은퇴 자산은 예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분산해야 실질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금 당장 내 자산 현황을 점검하세요. 모르고 있던 손해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관리, 고정비 절감, 정부 지원 제도 활용 같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한 이야기가 많죠.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세요. IMF 외환위기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힘들었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현명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당장 오늘 집에 가셔서 통장과 보험을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 안에 한 달 지출을 적어 보세요. 다음 주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상황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